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정책론의 공공부조 정책, 공공부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조의 근거 법령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법제로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는 공공부조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나눌 적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또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다. 도대체 공공부조가 뭘까?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 자 우리가 먼저 판서를 해보고, 공공부조의 개요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가지고 설명해보면,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공공부조란 주체, 그리고 대상, 객체라고 적을까요? 객체, 그리고 목적, 이렇게 우리가 세 개로 나누어서 사회보장기본법의 조문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은 국가 및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 지단이라고 썼습니다. 대부분에 지자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국가 및 지단의 책임하에, 그 때문에 공공부조에 대해서 민간책임이란 말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공부조라고, 분명히 공공이란 단어 자체에서 이미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이 책임지는 이 말이라는 단어를 알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법령상으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누구를 위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말하자면 극빈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극빈층, 생활을 유지할 수 없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목적은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라고, 이렇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근거법령은 1944년 일제 말에 만들어졌던 조선구호령을 오늘날 우리의 공공부조,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 출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랬던 것을 1961년에 생활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생적 공공부조 근거법령이 만들어지는 거죠. 생활보호법. 그리고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2000년부터 시행한, 이걸로 인해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생활보호시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던, 이것을 우리가 근거법령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는 보통 6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는 실질적으로 여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가지고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의 책임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첫 번째, 국가 책임의 원리.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의 원리. 그리고 목적을 이루어준다.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저 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의 원리. 자립 지원이라고 하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서 자활조성이라고 하든 좋습니다. 자립 지원에. 그리고
평등의 원리, 그리고 보충성의 원리, 이렇게 6개의 원리를, 여기 있는 4개는, 이 4개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거기에다가 평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넣어서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판서에 놓은 상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오면 공공부조의 개요, 공공부조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사회보장 기본법 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이 있다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를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오시면 국가 책임하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로 저소득 계층의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 부조, 의료 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쭉 성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수준에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본 것처럼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는 무기여, 기여와는 관계없이 그리고 철저한 자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람들에 대해서만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을 공공부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무기여에 나와 있죠.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 2번의 첫째 줄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걷다 보면 3번의 셋째 줄 거기 보면 빈곤층에게 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기여와는 관계없이 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런 정도를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공공부조가 종래에는 소모적 복지라고 비난을 받는 것처럼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이런 복지였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생산적 복지 또 적극적 복지에서 이제는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살아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힘을 불어넣는 이런 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적극적 복지에 관련된 공공부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근로연계복지가 나와 있지. 근로연계복지. 근로연계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 그리고 적극적 복지. 적극적 복지의 개념으로서 종래에 퍼주기만 하던 소모적 복지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종래의 소모적 복지로 퍼주기만 하다 보니까 도덕성 해이의 만연과 의존성 심화로 인해서 국가 재정만 악화시키고 계층 간 갈등만 심화시켰거든요. 그리고 빈곤층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국가의 선의의 개입을 악용해서 오히려 빈곤층의 빈곤에 다시 창출됨으로써 빈곤의 영속화만 가속화되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모적 복지를 하지 않고 적극적 복지, 생산적 복지의 개념으로 근로 연계 복지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1996년에 근로 연계 복지 WTW 이렇게 하죠. 웰페어 투 워크 해서 클린턴 정권하에서 있었던 바로 클린턴 정권에서는 WTW에서 웰페어 투 워크 근로 연계 복지. 그리고 영국에서는 1997년에 있었던 1997년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제3의 길. 또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는 1998년이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는 1998년, 99년, 2000년, 2002년까지가 바로 김대중 정부의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런 식으로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80년대, 90년대 동안에 아주 처절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영국의 대처리즘이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나 이런 처절한 노력 속에 드디어 어느 정도 안정기조가 들어서니까 이제는 본격적 재편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 대표적인 것이 1996년 클린턴 정부의
WTWT에서 웰페어 투 워크 근로연계복지 1997년에 있었던 토니 블레어의 제3회기 1998년에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배고프다고 해서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살아남고자 노력하는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사회투자 국가로서의 의미를 현실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연계복지의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공공부조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일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거기에 보시면 빈곤의 함정 등이 있습니다. 빈곤의 함정. 우리가 보면 빈곤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1795년 스피넨랜드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스피넨랜드법의 문제가 뭐였어요? 열심히 일해서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극단 빈곤의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최저임금선에도 최저임금도 되지 못하는 주거리만큼도 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극단 저소득 빈곤층 가구, 빈곤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국가는 가족수를 고려한 빵값을 채워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어떤 문제를 가져왔어요? 악덕 기업인들의 임금 삭감과 그리고 게으른 근로자들의 소위 근로 태만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극빈 근로자들의 빈곤 탈출을 돕고자 하는 정부의 선의적 개입이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악용되기 시작했죠. 빈곤 탈출을 돕고자 하는 개입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빈곤의 함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부조 의존성 심화가 아주 직업화되어 버린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빈곤의 함정이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는 빈민에게 자력으로 일을 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보다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는 의존심을 갖게 하여 결국에 가난에 정체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빈곤의 덫, 포버티 트랩, 빈곤의 함정, 포버티 트랩이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에 빈곤의 함정은 어느 것이 독립변이이고 어느 것이 종속변이다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가 오히려 근로 요인을 떨어뜨리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빈곤의 함정은 빈민법에서 나타난 열등처우의 원칙과 똑같은 개념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 소득공제제도가 되겠는데 1970년대 미국에서부터 먼저 소득공제제도로 근로장려금, 소위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근로소득 보전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인 것이 우리나라의 2009년부터 시작되었던 근로장려금, 지금은 공식 명칭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선의의 국가 개입인 공공부조가 오히려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빈곤의 덫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미국에서부터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근로소득 보전세제가 되겠다. 우리나라는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오늘날 명칭은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근로소득 보전세제라고 해서 언드 인컴 텍스 크레디트 EITC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홈페이지를 찾으면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EITC.go.kr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년대 미국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세금이라고, 이 텍스라고 하는 근로장려, 이 소득보전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오히려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낼 수조차도 없을 만큼 조금 번다면 오히려 적어도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큼은 채워주는,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큼을 소득을 어느 정도는 채워주는, 거꾸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부의 소득세,
부의 소득세 제도라고 하고 네거티브 인컴 텍스 소득세 인컴 텍스죠.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 보전세제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은 근로장려금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되겠어요. 자 여기는 정책 분석을 해보겠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이 대상은 워킹푸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워킹푸어. 왜냐하면 극단 빈곤층 근로자 가구, 극단 빈곤층에 속한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래는 워킹푸어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확대되어서 1970년대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2009년이었습니다만 이것이 확대되어서 2015년도부터는 그 범위가 늘어났지요. 그래서 일부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서 그 대상을 확대시켰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기 침체가 워낙 오랫동안 장기화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로서 길게 호흡을 하는 이런 그 자영업자들이 없어서 바로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다음에 무엇을 제공한다? 무엇을 제공한다? 여기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데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세금을 걷기 전에 필요한 것을 환급하는 제도로 아예 세금을 부과할 때 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로 공제 방식이죠. 소득 공제 방식을 통해서 현금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급여를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서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77만원에서 230만원까지 종래에는 70만원에서 210만원의 범위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확대되어 또 해마다 늘어나겠죠.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반영될 거니까 늘어날 겁니다. 77만원에서 230만원의 범위를 가지고 77에서 이렇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현금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다음에 무슨 돈으로 운영할까? 이것은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걸로써 이것은 조세, 공공재원인 조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되 법적 근거는 조세 특례 제한법,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조세 특례 제한법에 근거해서 공공재원인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현금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전달, 딜리버리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세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국세청에서 관리를 한다. 이 본구제를 편제하고 난 이후에 또 제도 변화가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우리는 워킹푸어 여기 대상의 범위에 넣는가? 종래에는 이 거에 속하는 조건 4가지가 모두 4가지였습니다. 종래에는 가구 요건, 또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주택 요건 이렇게 4개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만이 청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주택 요건을 빼버리고 주택 요건을 재산 요건에 포함을 시켜서 이제는 가구 요건 그리고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 3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고자 하는 거죠. 자, 워킹푸어 또는 우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위 영세자영업자, 워킹푸어나 영세자영업자의 조건으로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구요건입니다. 가구요건. 가구요건으로서 가구요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구요건은 4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종래는 50세 이상이었습니다만 4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40세 이상으로 40세 이상. 그래서 가구 요건 40세 이상. 또 배우자. 당연히 배우자가 있으면 맞벌이 가구나 헛벌이 가구에 속하는 것이고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 가구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18세 미만 부양자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바로 근로장려금 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여건 그리고 18세 미만의 부양자 요건 또 연령 조건으로
이제는 40세 이상, 종래에는 50세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60세로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는 40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바뀐 겁니다. 40세 이상 바뀐 거예요. 다음에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 소득 요건이라고 합니다.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단독 가구는 1,300만 원. 1,300만 원. 다음에 호벌이 가구. 호벌이 가구는 2,10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 부부가 맞벌이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2,500만 원. 그 미만 5,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만은 자녀장려금은 그러나 쓰겠습니다. 그러나 자녀장려금은 4천만 원 미만, 4천만 원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2,500 맞벌이 가구로서 2,500만 원 미만이 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4천만 원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지 않았으면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1인당 자녀 1인당 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대로 제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자녀장려금대로, 이건 우리가 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도 같이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으로 50만 원씩 모두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1억 4천만 원까지,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억 4천. 그 중에 이 재산요건이 1억에서 1억 4천만 원 그 사이에 있다면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택요건 없어졌습니다. 주택요건 없어졌고, 여기 나온 것처럼 가구요건, 그리고 부부합산 총소득요건, 그리고 재산요건, 세 개의 요건을 모두 구비했을 때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 특히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연령으로서 40세 이상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이거 보시고, 자, 교재를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어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그래서 워킹푸어라고 하는 이렇게 극빈 근로자 가구나 영세 자영업자 이렇게 있지요. 에 대하여 가족 구성원과 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요인을 제거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 최대 이제는 77만원에서 거기 70만원이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77만원에서 2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30만원까지. 그리고 거기 277만원에서 230만원까지. 뭐 뒤에 적어놨습니다만 자녀장려금은 이것과는 별도로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50만원씩 별도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은 조세 특례제한법이다라는 것도 봤죠? 다음에 전달, 딜리버리는 국세청이다. 설명했습니다. 자, 특징 보세요. 종래에는 극빈 근로자 가구에다가 방문 판매원, 보험 설계원까지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영세 자영업자까지도 포함을 해서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바로 지급하도록 하되 이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장려금과는 별도로 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4천만원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 밑에 3번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5번에 그 자녀장려금의 의미가 나와 있죠. 봐주시고. 다음에 거기 신청기간은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사실은 5월 말일 이렇게 해서 또 만약에 일요일 있는 경우,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6월 1일까지도 합니다만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청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벗어나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산정액을 다 받지 못하고 90%만 지급받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 요건에 의해서 재산 요건이 1억 4천 미만이면 지금 신청할 수가 있는데 신청하지만 1억부터 1억 4천 정도가 된다면 그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산정 금액에게 50%만 지급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신청 요건 거기 오면 전년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요건과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신청자는 만 40세 이상 이거 바뀌었죠? 만 40세 이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은 종래는 60세 이상이었다가 50세로 바뀌었다가 이제 2017년도에 40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부양자녀 있고 또 다 있습니다. 다음에 부부 합산 총 소득 금액은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서 이렇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합산 소득 금액을 차등화했는데 단독 가구는 1,300만 원, 그리고 헛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이와는 별도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주택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주택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들어와서 삭제되고 재산요건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요건은 부재산합계약 앞에서 본 것처럼 1억 4천만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1억부터 1억 4천까지는 50%만 지급한다는 것도 미리 받고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부조의 특징과 원리, 공공부조의 특징과 원리에서 공공부조 특징 여러분들이 쭉 공공부조는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보시되 지금 먼저 판세해 놓은 것은 공공부조의 바로 기본 원리를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보는 것처럼 거기 공공부조의 특징, 공공부조의 특징을 보시면 국가나 지단이 주체이다. 국가 책임의 원리. 재원을 가지고 재원은 일반 조세로 조달된다. 공공부조 후 재원은 공공재원인 조세로 활용한다. 다음에 무기여 급부로 제공한다. 그리고 자산조사를 통해 해당자가 결정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기여 자산조사를 같이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기서 4번에 신청이나 요구 및 자산조사 등을 통해 해당자가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실제 사회보험의 운영이 한 것은 기여와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요건 구비 또는 기여와 사고 발생을 가지고 바로 운영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공공부조는 신청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신청으로 시작되지만 신청했다 해도 모두가 바로 참여자가 되거나 수혜자가 되지 못합니다. 신청을 한 사람을 가지고 자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자만 참여자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과 자산조사를 2대 요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신청과 자산조사. 다음에 5번 다 알 수 있고 6번 무기여를 통해 무기여 줄쳐놓으시고 밑에 수직적 재분배 줄쳐놓으시면 다 아시는 거지요. 대상자 다 줬습니다. 대상자 줬지요. 그래서 8번에 보시면 문장으로 나오는 문제에서 나온 거로 공공부조는 사회통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부조는 사회통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통제적 기능은 어디서 배웠죠? 사회통제적 기능은 자선조직협회의 사회진화론적 입장의 개입을 사회통제적 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화론,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이자 자선조직협회의 운영 이념이었던 사회진화론은 사회통제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공공부조는 사회통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적 특징이 있다.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국가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로 뭐라 그래?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침해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중요 표시하시고 다음에 9번 공공부조는 빈곤의 결과로 발생하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후적이고 소극적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후적, 소극적, 구빈의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사회보험은 사전적, 적극적,
방빈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소극적인 특징이 있다. 인사가 잘못됐군요. 자, 봐주시고. 공공부주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공공부주 신청에 있어서 기본 원리 6개 정리했고, 공공부주 실시상의 원칙. 공공부주 실시상의 원칙은 먼저 직권 신청 보호의 원칙. 사실은 실제 되는 것은 신청 직권 보호의 원칙이지요. 요즘에는 워커 중심의 시대에는 직권 신청이, 워커 중심의 시대에는 문서에 의해서 직권으로 그냥 신청해서 누구 문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건 무조건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클라이언트 중심 시대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스스로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는 비중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서 신청, 직권, 병행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급여 기준과 정도의 원칙. 공공부조를 실시할 때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일부, 세금으로 낸 일부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퍼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 무엇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먼저 생활능력 심사하고, 뭐냐면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거죠. 그리고 적정 여부에서 통과를 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수요를 측정하고, 무엇이 결정되면 얼만큼 필요한지 부족분을 측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급여의 기준과 정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부조는 누구나 그러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공부조의 대상은, 공공부조의 수급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개별적 욕구 충족의 원칙, 개별적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세요가 적용되지 않아요. 날벼락 떨어듯이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 욕구 충족의 원칙을 사람마다 필요할 때가 따르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때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개별적 욕구 충족을 시공간적 측면으로 표현한다면 필요 즉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세대 단위의 원칙, 현금 급여의 원칙, 거택보호 원칙,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부조의 권리와 의무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어쨌든 공공부조는 철저한 선별 절차, 원칙은 보편주의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부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운영에서는 그 중에 실제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람만 대상으로 실제 운영을 한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적정 여부 심사, 수요 측정, 그리고 부족분 측정을 하는 행정 절차를 자산조사라고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산조사 나와 있죠. 자산조사. 그래서 자산조사는 2번에 1번에 2번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급여의 적정 여부를 명확히 하기 것이다. 그래서 급여의 기준 및 정도의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를,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법적 틀 안에서 행정적으로 결정된다. 행정 절차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조사의 장점과 단점, 여러분 기출문제 자주 봤지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 쓸데없는 비도덕적인 직업적 클라이언트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원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자산조사의 과정을 통해서 다소 개인의 소극적 자유는 침해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욕구를 명확히 규명할 수가 있고 보완적, 보충적 성격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은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에 나와 있지요. 왜냐하면 자산조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런 과정에서 3번 개인의 권리나 존엄성, 특히 그 중에 소극적 자유의 침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스티그마의 발생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1번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 단점에 적었지만 한계점이지요. 자산조사의 장점으로 개인의 욕구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개인의 욕구로 규명되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지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은 A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B가 중요하다고, 어떤 지역에서는 C가 중요하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만족을 둘 수 있는 욕구를 획일화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욕구가 규명됐다 해도 모든 욕구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계점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단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런 정도. 어떤 자산조사가 있는 것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본 조건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빈곤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